하이다가 최종적으로 스크루 곁을 떠난 것은 다음해 2월 말 두 사람이 만난 지 8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학기말 시험이 끝나고 성적 발표가 있은 다음 하이다는 아키타로 돌아갔다. 금방 돌아올 겁니다 하고 스크루에게 말했다. 아키다는 겨울에 참을 수 없이 춥고 2주일 정도만 집에 있으면 지겨워서 견딜 수 없어요. 도쿄에 있는 게 편하죠 하고 그는 말했다. 그렇지만 집에 가서 눈 치우는 일을 도와야 하고 일단 가봐야겠네요. 그러나 2주일이 지나도 3주일이 지나도 연하의 친구는 도쿄로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 한 번 없었다. 처음에는 스크루도 그리 마음에 두지 않았다. 아마도 집이 생각보다 편했을 것이다. 또는 예년에 비해 눈이 많았을지도 모른다. 스크루도 3월 중순 4월 정도 나고야에 돌아가기로 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얼굴도 안 내미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물론 나고야에서는 눈을 치울 일도 없지만 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도쿄로 전화를 걸어왔다. 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왜 집에 오지 않느냐고. 쉬는 동안 끝낼 중요한 과제가 있어. 스크루는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그래도 4월 정도는 머물 수 있지 않느냐고 어머니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누나도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니까 잠시라도 다녀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 알았다고. 그러겠노라고 스크루는 대답했다. 나고야에 돌아와 있을 동안 저녁 나절에 개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그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옛날 내 친구들 가운데 누구와도 길에서 맞닥뜨리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시로와 구로를 끌어안은 성적인 꿈을 꾼 이후로는 두 여자친구의 생생한 맨 얼굴을 볼 용기가 도저히 생기지 않았다. 그것은 상상 속에서 두 여자를 강간하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설령 그 꿈이 자신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가 어떤 꿈을 꾸는지 상대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해도 어쩌면 그녀들은 스크루의 얼굴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가 꿈속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눈치챌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의 더럽고 치졸한 망상을 엄하게 따져 물을지도 모른다. 그는 거대한 마스터베이션을 억제했다. 그는 최대한 마스터베이션을 억제했다. 행위 그 자체에 대해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가 죄의식을 품은 건 그때 시로와 구루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데 기인했다. 다른 것을 생각하려 해도 반드시 두 여자가 거기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자유를 자제하는 만큼 자주 성적인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은 거의 예외 없이 시로와 구루가 등장했다. 결국은 똑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그가 의도하면서 떠올린 이미지는 아니었다. 물론 단순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말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 그 변명은 그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었다. 그런 꿈의 내용은 거의 똑같았다. 꿀 때마다 설정이나 행위의 세부가 조금씩 달랐지만 두 여자가 벌거벗은 채 그에게 엉켜 손가락이나 입술로 그의 온몸을 쓰다듬고 핥고 성기를 자극하다가 성교에 이르러 전개에는 변함이 없었다. 스크루가 마지막에 사정하는 상대는 늘 시로였다. 구루와 격렬하게 엉켜 있을 때도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늘 파트너가 바뀌어 있었다. 그는 시로의 몸에 정액을 쏟아냈다. 그렇게 정해진 형태의 꿈을 꾸게 된 것은 대학교 2학년 여름에 그가 그룹에서 추방당하고 그녀들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였다. 다시 말해 스크루가 어떻게든 그 4명을 잊어버리자고 굳게 마음먹은 이후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그런 패턴의 꿈을 꾼 기억이 없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스크루는 알 길이 없었다.
이 또한 그의 의식 속 서류함의 미결로 깊이 숨겨둔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어찌 해볼 길 없는 혼란을 가슴에 간직한 채 스크루는 도쿄로 돌아왔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이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수영장에도 도서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몇 번 기숙사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때마다 부재중이었다. 그러고 보면 아키다의 집 주소도 전화번호도 몰랐다. 그 사이에 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4학년이 되었다. 벚꽃이 피고 이윽고 흩어졌다. 연하의 친구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없었다. 그는 하이다가 사는 기숙사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하이다는 지난 학기가 끝난 시점에 퇴실했고 짐도 모두 빼갔다고 관리인은 말했다. 그 소리를 듣고는 할 말을 잃어버렸다. 퇴실 이유에 대해서도 이사한 곳에 관해서도 관리인은 몰랐다. 또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대학 교무과에 가서 조사해보고 그가 휴학계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 휴학 이유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하이다는 학기 말 시험이 끝난 직후 자기 손으로 나리란 휴학계와 퇴실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는 그 시점에는 아직 스크루와 일상적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수영장에서 같이 헤엄을 치고 주말에는 스크루의 집에 머물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꽃피웠다. 그런데도 하이다는 휴학에 대해 스크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2주일 정도 아키다에 갔다 올 겁니다 하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길로 스크루 앞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다시는 하이다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스크루는 생각했다. 그 남자는 어떤 굳은 결의를 하고 아무 말 없이 내 앞에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명확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하이다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스크류의 직관은 옳았다. 적어도 그가 재학하는 동안 하이다는 대학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때 스크류는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이다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처럼 20살 전후에 대학을 휴학하고 행방을 감추었다. 마치 아버지의 발자취를 그대로 베끼듯이. 아니면 아버지의 에피소드는 하이다가 만들어낸 픽션일까?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빌려 자신에 대해 뭔가를 말하려 한 것일까? 그때 일어난 하이다의 소멸은 지난번처럼 스크루를 큰 혼란을 주지는 않았다. 그에게 버림받았다는 씁쓸한 생각도 없었다. 하이다를 잃어버림으로써 그는 오히려 어떤 종류의 정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것은 기묘하게 중립적인 적막이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이다가 자신의 죄난 더러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 어딘가 먼 곳으로 가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이다가 사라진 뒤로 스크루는 물론 쓸쓸함을 느꼈다. 애석한 결과였다. 하이다는 그가 찾아낸 참으로 많지 않은 소중한 친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이다가 남긴 것은 작은 커피밀과 반쯤 남은 커피봉 봉지, 라자르 베르만이 연주하는 리스트의 순례해, 그리고 신비로우리만치 깊고 맑은 한 쌍의 눈길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그해 5월 하이다가 캠퍼스를 떠난 사실을 안 지 한 달 후 스크루는 처음으로 진짜 몸을 가진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때 그는 21살이었다. 21살 6개월. 그는 학기 초부터 실습을 겸해서 시내의 한 설계 사무실에서 제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상대는 거기서 만난 4살 연상의 독신 여성이었다. 그녀는 그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일했다. 자그마한 몸매에 긴 머리카락,
귀가 크고 다리가 아름다운 여자였다. 몸이 전체적으로 밀도 있게 농축된 듯한 인상이었다. 얼굴은 미인이라기보다는 귀여웠다. 농담을 하면 하얗고 예쁜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스크류가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는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자신이 개인적인 호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나들과 같이 자란 탓일 테지만 그는 나이가 위인 여자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다. 그녀는 둘째 누나와 같은 나이였다. 스크류는 기회를 봐서 그녀에게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청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큰 맘 먹고 침대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 유혹 가운데 어느 것도 거절하지 않았다. 거의 주저함이 없었다. 스크류에게는 첫 경험이었지만 그런 것 치고는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황하지도 주눅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상대는 스크류가 나이에 비해 성적인 경험이 많다고 생각한 듯했다. 실제로는 꿈속에서만 여자를 안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류는 물론 그녀에게 호감을 품었다.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똑똑했다. 하이다가 주었고 지적 자극은 바랄 수 없었지만 밝고 꾸밈 없는 성격으로 호기심이 넘쳐나고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었다. 성적으로도 활발했다. 그는 그녀와 관계를 하면서 여자의 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다. 그녀의 음식 솜씨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청소를 좋아해서 스크류의 아파트 방은 얼마 안 있어 깨끗하게 잘 정돈되었다. 커튼, 시트, 베개 커버, 수건, 욕실 매트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바뀌었다. 하이다를 잃어버린 스크류의 생활에 그녀는 적지 않은 정취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스크류가 그 연상의 여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육체를 갈구한 것은 열정 때문도 아니었다. 그녀에 대한 호기심 때문도 아니며 또한 일상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님을 그리고 자신이 꿈속에서뿐만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여자의 몸에도 사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스크류 자신은 아마도 인정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되었다. 주말에 그녀는 스크류의 집에 와서 자고 갔다. 겨우 얼마 전까지 하이다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두 사람은 침대에서 시간을 들여 안았다. 새벽녘까지 섹스를 하기도 했다. 그는 성교를 하는 동안 그녀와 그녀의 몸만을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그 작업에 의식을 집중하고 상상의 스위치를 끊고 거기에 없는 모든 것을 가능한 먼 곳으로 밀착해버렸다. 그녀가 피임약을 복용하는 터라 그는 마음껏 그녀를 내보낼 수 있었다. 상대는 그와 함께하는 성행위를 즐겼고 만족하는 듯이 보였다. 오르가즘에 이르면 기묘한 소리를 냈다. 괜찮아, 난 정상이야. 스크류는 자신을 향해 말했다. 그 덕분에 더는 성적인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관계는 8개월가량 지속되었고 그런 다음 서로 납득한 상태에서 헤어졌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그때는 이미 전철회사에 취직이 결정되었고 설계 사무실 아파트도 끝났다. 그녀는 스크류를 만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고향 니키타에가 어릴 적 친구를 애인으로 두었고 4월에 그와 정식으로 결혼할 예정이었다. 설계 사무실을 그만두고 약혼자가 일하는 산조시에서 살 것이다. 이제는 너랑 만날 수 없어. 어느 날 침대에서 그녀는 스크류에게 말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대면서 말했다. 아마 나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일 거야. 당신과 다시는 못 만난다는 게 정말 서운하지만 여기서는 축하한다고 말해야겠지? 스크류는 말했다. 고마워. 그리고 그녀는 페이지 끝에 작은 글씨로 각 줄을 다는 듯한 느낌으로 덧붙였다.
언젠가 자기랑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좋겠다. 스크류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각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는 읽어낼 수 없었다. 약혼자를 상대해서도 같은 소리를 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을 따름이었다. 그런 다음 둘은 다시 한번 섹스를 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애석하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생생한 성적인 꿈을 꾸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라는 시간에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그는 정해진 섹스 파트너가 필요했다. 그렇지만 그녀의 결혼은 오히려 스크류에게 좋은 기회인지도 몰랐다. 그 연상의 여자친구에 대해 다정한 호감과 건강한 욕욕 이상을 그는 도저히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또한 그중 스크류는 그야말로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참이었던 것이다.